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남북한을 넘어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좌파 대통령, 즉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김정일과 만나서 합의한 6.15 14선언은 실행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또 제3의 합의가 문재인, 김정은 사이에 대를 이어서 나올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사태를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가이익, 헌법 그리고 사실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합의가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의 실천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주권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좀 넓게 본다면은 이번 이 회담의 배경의 그림으로서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위기와 더불어, 북한의 핵 무장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 내지 갈등 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제가 되는 책을 며칠 전에 사서 읽고 있습니다.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의 정경대학인 케네디 스쿨의 학장을 지내고 지금도 교수로서 맹렬하게 저술 활동을 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1962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쿠바 미사일 사건을 연구한 책을 써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케네디의 쿠바 해상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 이분이 정부 고관으로 일한 탓으로 해가지고 일한 덕분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책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으로 갈 운명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이 함정에서, 투키디데스의 덫에서 과연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투키디데스는 역사학자죠. 그리스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 고대 아테네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만,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도전해서 일어난 약 27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서기전 431년에서 서기전 404년까지 지속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졌습니다만, 이 전쟁사를 쓰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신흥 국가인 아테네가 기존의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존 패권 국가가 있을 때 신흥 국가가 일어나면은
패권 국가에 불안감을 주게 되고 그것이 전쟁으로 갔다.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예요. 이것이 거의 모든 전쟁의 하나의 불씨가 된다 이거죠. 현상 질서, 현재의 질서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새로운 나라 하나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럼 기존의 패권 국가, 챔피언이죠. 챔피언 국가와 이게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그레함 앨리스는 역사적으로 16개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이 16개 케이스를 연구를 해보니까 12번의 경우에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12번의 경우에 전쟁이 났는데 지금 바로 그런 투키디데스가 예리하게 관찰했던 그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잘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럼 이 과거에 이 하나의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도전하는 국가로 성장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케이스를 16개를 잡았는데 그 16개 중에 12개, 4분의 3은 전쟁으로 귀결이 되었다. 이런 통계상 그런 게 나온답니다. 그런 책을 전사에 가까운 책을 썼는데 그 16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15세기 말이면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요새 흔히 발견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발견했다고 안 하죠. 오히려 인디안이 콜럼버스를 발견했습니다만 하여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포르투갈이 기존의 해양 국가였습니다. 해양 패권 국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진출했죠. 과 신흥 스페인 사이에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 경계선에 따라서 그 경계선이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관할권을 나누는 것인데 그 경계선을 따라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 나머지는 스페인 영역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언제냐? 16세기 초반에 그때는 유럽의 패권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이때 이 오스트리아의 중심을 둔 합스부르크가 일어납니다. 합스부르크의 왕가가 이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말하자면 점령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영토로서 그때는 영토가 왕의 개인 소유물이었습니다. 결혼을 잘하면은 얼마든지 영토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가 프랑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유럽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발전했다. 전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세기에서 17세기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유럽의 패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프랑스의 도전을 물리치고 계속 패권을 유지를 합니다. 이럴 때 누가 또 등장하느냐? 이번에는 오스만 터키죠. 터키 투르크라고 합니다만은 자기 나라 말로는 투르크고 우리 영어로서는 터키, 오스만 터키가 일어납니다. 슐레이만 대제 시절에 드디어 오스만 터키가 합스부르크에 도전해가지고 비엔나를 이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포위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만 그 대신에 지금 발칸 반도 그리고
헝가리의 지금 헝가리의 한 반쪽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쟁으로 갔습니다. 전쟁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합스부르크 오스만 터키가 망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중해의 제해권을 결정하는 16세기 말의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해전에서는 오스만 터키가 졌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17세기 초입니다. 17세기 초. 이때는 유럽의 유럽 땅입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패권 국가는 역시 합스부르크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합스부르크는 왕조는 주로 이 독일 문화권의 여러 도시국가의 연맹체를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소용돌이에 말리는 게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통에 여러 가지로 개신교 국가가 된 나라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여기가 제일 먼저 개신교가 됩니다. 이 루트교를 국교 비슷하게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합스부르크에서 지금 체코에 있던 개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프라하의 그 유명한 궁전에서 합스부르크의 이 고관 두 사람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는 게 1618년인데 그때부터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흥 강대국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당시에 아돌프 구스타프라는 왕이 신식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바이킹 후손들인 스웨덴은 군사적 전통이 강합니다. 이 개신교 편에 서가지고 30년 전쟁에 뛰어듭니다. 30년 전쟁은 주 무대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 그리고 천주교의 말하자면 수호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합스부르크의 대결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뭐 전쟁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가서 나중에 18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맺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 국경선이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쟁, 합스부르크 대 스웨덴, 패권국가 합스부르크 대 신흥국가 스웨덴의 대결도 결국 전쟁으로 갔다. 그 다음에 17세기 중엽에서 17세기 후반에 또 이런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당시에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는 이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독립한 다음에는 맹렬한 국력 향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 진출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리하여 흔히 1600년대의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요 앞에 나섰던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을 능가하는 세계적 해양 제국을 만드는 이 네덜란드 공화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청교도 혁명으로 크롬웰이 집권한 그 무렵부터 이 해군력을 강화해 가지고 몇 차례 이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유럽에서만 할 뿐 아니라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이 뺏어갑니다. 그게 바로 뉴욕이죠. 뉴욕. 이것도 전쟁으로 갔다. 해상 패권을 다툰 이 사례도 전쟁으로 귀결되었는데, 여기도 어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상하게 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개신교와 네덜란드의 개신교가 손을 합쳐가지고 영국의 구교 왕을 몰아내고 1888년에 명예혁명을 만들어냅니다. 명예혁명. 그때는 또 이 두 나라의 개신교도들이 합세를 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의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17세기 말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이 무렵에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태양왕이라고 부르는 선킹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등장해가지고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베르사유 궁전을 쌓고 굉장한 규모의 막강한 육군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쟁을 합니다. 한 70년 동안 이 사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루이 14세는 온통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냐 하면은 프랑스가 이때 유럽의 패권 국가고 여기에 도전하는 게 루이 14세에 도전하는 나라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 왜냐? 프랑스가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먼저 진출했던 이 영국과 대결을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전쟁으로 가는데 이 전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하고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도 하고 혼자 불란서의 이 막강한 이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더 많은 불란서를 상대로 영국이 1대1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영국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동맹관계로 묶어가지고 이 단체로 대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유명한 전쟁이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 7년 전쟁 때는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었고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한편이고 영국, 프러시아가 또 다른 편이었습니다. 이것도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세기에 넘어옵니다. 7세기에 넘어오면은 7세기에서 18세기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면은 유럽에서는 이제는 유럽이 패권 국가는 누구냐? 이건 영국입니다. 7년 전쟁이나 이 루이 14세와의 대결에서 이긴 영국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패권 국가뿐만 아니라 태양이 지지 않는 세계적인 식민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도전자가 되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공화국 체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군이니까 이게 혁명적 열정이 강하고 인구도 많고 숫자도 많아요. 여기에 또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나폴레옹의 지휘하에 프랑스의 국민군이 도처에서 혁명사상을 수출하면서 이 군사적 천재 나폴레옹의 지도하에 유럽을 석권했습니다. 사실상 유럽을 다 장악하고 1812년에 영국과 내통하고 있다 해가지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러시아에서 결국 패전을 겪으면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 영국 대 프랑스의 대결 구도, 즉 기존 강대국과 일어나는 강대국 사이의 이 대결은 전쟁으로 갔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갔다. 그 다음에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8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8번째 사례. 8번째는 뭐냐? 당시에 유럽의 기존 강대국은 두 나라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19세기입니다. 이게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이후입니다. 19세기. 이때 신흥 국가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을 무찌른 러시아입니다. 방대한 국토, 국력,
인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크리미아 전쟁이고, 특히 여기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한반도에도 미쳐가지고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서 남진 전쟁을 펴면서 이 한반도로 들어오니까 영국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남해에 있는 그 문도를 영국한테 점령하기도 하고, 이 대결 구도가 나중에는 러일 전쟁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하나의 간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전쟁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영국 대 러시아의 전쟁이죠. 크리미아 전쟁이 대표적인 예죠. 크리미아 전쟁, 그 흑해 그리고 터키를 무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되면은 당시에 유럽 유럽 대륙 안에서의 패권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새로 도전자로 등장하는 게 바로 프러시아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몰트케, 빌레름 1세 등의 도움을 받아서 프러시아가 독일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전쟁을 펴기 시작합니다. 통일전쟁을 펴는 과정에서 덴마크를 물리치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것을 방해하는 프러시아 주도의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 프랑스와 유명한 보불 전쟁을 하는 거죠. 1870년에서 71년. 이 보불 전쟁에서 신흥 프러시아가 이기고, 바로 점령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고 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불 전쟁에서 알사스 로렌 지방, 프랑스의 동쪽에 있던 알사스 로렌 지방을 뺏어가 버립니다. 독일이. 이게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전쟁으로 귀결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다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 이 Destined for War의 책. 이 책에서 그레함 앨리슨이 케이스로 든 패권 국가와 신흥 국가가 긴장 관계로 있을 때 전쟁으로 간 16개 사례 연구 중에서 12번의 경우 등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당시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망해가는 청나라가 그래도 기존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때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명지유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로 가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듭니다. 일본 무사지배 체제의 일본이 가졌던 저력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단시간에 세계적 해군을 건설하고 강군을 만드는데, 결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익을 놓고 대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가 남진전쟁을 펴니까 러시아하고 또 한 번 붙습니다. 그게 1904년에서 5년에 걸친 러일전쟁. 러일전쟁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것도 그레함 앨리슨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식민지가 된 것도 투키티데스의 덫에 걸린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이제 세계 전체로 보면은 패권 국가는 영국입니다. 이 영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국가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 세계 전체의 무역, 자유 이런 걸 놓고 그리고 해군력 등등을 놓고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왜 전쟁으로 가지 않았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전통의 공통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를 말하자면은 개방적으로 몰고 가는, 흔히 그걸 오픈도어 팔리시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오픈도어 팔리시를 영국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11번째 경우에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12번째. 지금 저는 Destined for War, Destined for War의 요약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estined for War입니다. 그레함 앨리슨 교수가 쓴 건데, 자, 그 다음에 이 패권 국가와 신흥강대국의 긴장 관계는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유럽의 패권 국가는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가 프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보불전쟁에서 져서 패권 국가의 위치를 상실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나라로 남아 있었지만 영국이 압도적으로 유럽 전체의 패권 국가였는데 이 영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하나 바로 통일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국을 프랑스와 러시아가 지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육지에 가깝게 있는 나라가 프랑스와 러시아인데 독일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서는 영국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영국과 독일 사이에 유명한 해군력 전강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 독일이 막강한 비록 후발 산업 혁명 국가지만 막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함정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영국이 해양 국가로서, 해양 패권 국가로서 반짝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발칸반도에서의 분쟁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게 1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게 이 경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12번째의 사례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무덤이 됩니다. 독일 제국,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서 러시아의 짜르 체제,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오스만 터키는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이 4대 제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4대 제국이 다 없어지고 혁명이 나고 해가지고 공화국으로 바뀌죠. 1차 세계대전은 제국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영국과 독일의 대결 구도였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사례는 바로 20세기 중반에 나치 독일의 등장과 나치 독일의 팽창 정책이 기존 패권 국가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터진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도 기존 질서에 나치 독일이 재무장하면서 팽창 정책을 펴는 것이 결국 세계전쟁으로 간 경우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14번째 전쟁 사례. 그것은 바로 1941년의 시작된 태평양 전쟁입니다. 태평양에서 바라보면은 기존 챔피언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해군력을 건설을 해가지고 태평양의 제해권을 누가 확보하느냐, 그리고 중국으로
만주로 쳐들어가는 이런 팽창 정책을 쓰니까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것이죠. 이게 결국 태평양 전쟁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이 대결 구도는 15번째는 바로 냉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 진영의 챔피언인 소련과 자유진영의 챔피언인 미국의 대결, 약 40년 동안 계속된 이 냉전 구도의 대결. 이것은 이념도 다르고 그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상당히 이 격렬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상하게도 이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 없이 한국전, 베트남 전쟁, 아프간 전쟁처럼 소규모 전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 가지고 소련이 자멸함으로써 끝났습니다. 이 경우는 참 예외적 사례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냉전은 냉전으로 끝났느냐, 열전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연구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양쪽에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은 할 수 없다. 전쟁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일종의 대리전을 시키는 것이지 직접 나서지는 않겠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핵전쟁으로 가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Mutual Assurance Destruction, 줄이면 MAD, MAS인데, 이것은 양쪽이 다 핵미사일 방어망을 갖지 말자. 핵미사일 방어망을 가지면은 막는 쪽에서는 자신감을, 막을 수 있는 쪽에서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유혹에 빠지니까 어느 쪽에든지 먼저 쏘면 다 죽는다,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서로 죽게 된다, 전쟁하면 서로 다 공멸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호 파괴 확정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았고, 전쟁을 막는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서로 체제 경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경제력과 자유가 없는 이 소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후가 아니군요. 냉전 후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 기존 패권 국가와 통일된 독일과의 대결. 이것도 통일된 독일이 상당히 유럽 통합에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이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가 바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많은 걸 써놓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일 이루어지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의 배경에는 신흥 경제 강국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가 미국의 대결과 갈등 구도가 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 말 듣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제재는 잘못하면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석유를 끊는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 하나의 도가선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비참함을 또다시 맛보게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 민족이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